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유클리드 기하가 참된 지식이라는 생각을 2000년 동안 해왔는데, 이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공리 5번이 약간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리라는 거는 우리가 보자마자 참인 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4개 공리에 비해서는 5번째 유클리드 그 평행공리는 길기도 하고 또 보자마자 이렇게 잘 이해도 안 가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행선이라는 건 실제로 무한. 그래서 이 공리 5번을 공리 1, 2, 3, 4로 혹시 정당화할 수 없을까? 그 공리 1, 2, 3, 4를 갖고 공리 5를 혹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수많은 수학자들이 생각했는데 200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2000년까지 유클리드 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선험적 지식이고, 이 공간에 대한 참된 성질을 나타내고 불변의 진리고, 또한 플라톤의 그러한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작도를 통해서 이대 학습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지식들은 어떤 실제적인 관찰이나 실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당화를 이렇게 택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험이나 관찰에 상관하지 않는 그런 학문인 거죠. 근데 2000년이 흐르게 될 때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리 1, 2, 3, 4는 그대로 쓰되 공리 5를 다른 공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대표적으로 쌍곡 공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는데, 쌍곡 공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 밖에 한 점이 있고, 이 직선에 평행한 평행선이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 존재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쌍곡공리라 합니다. 이 쌍곡공리는 당연히 평행공리와 배치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서로 평행공리가 사실이면 쌍곡공리는 당연히 거짓인 그러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공리 1, 2, 3, 4를 쓰고 쌍곡공리를 쓰면 당연히 이러한 기하 시스템은 모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흐른 후 수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유클리드 기하가 모순이 없다면 쌍곡 기하도 모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쌍곡 기하가 모순이 생기면 반드시 유클리드 기하도 모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곡 기하가 모순이 없다면 유클리드 기하도 모순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2개의 이 시스템의 그런 진실도가 똑같다는 소리죠. 그럼 대관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원리를 포함한 이런 쌍곡 기하학이 수학적으로 합법적이라면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수학적 진리의 개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수학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 이해합니다. 물리에서도 천동설을 믿다가 지동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학 철학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이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이제는 그래도 최소한 유클리드 기하는 모순이 없는가?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더욱 놀랍게도, 더욱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비참하게도 1931년 괴데는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유클리드 기하가 무모순인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도 뭐 참된 그런 명제는 고사하고도 이 시스템이 모순이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는데, 참 거짓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무모순의 시스템의 무모순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식주의 수학의 탄생이고 현대 수학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패러다임이 이전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클리드 기하는 실제적으로 칸트가 죽은 지 몇십 년 지나서 세 사람의 수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 세 사람의 수학자의 이름은 가우스, 야누스 볼리아이, 로바체스키,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 아마도 이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가우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놀랍게도 동시에 이 결과를 알게 되고 또 이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우스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친구인 타우리루스라는 친구한테 그 편지에서 이 비유클리드 기하의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편지로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왜 가우스가 이것을 발표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가우스가 그 수학을 연구할 당시는 칸트가 죽었지만 이 유럽의 전역은 칸트 후계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가 우리가 선험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그런 것을 주장했고, 또 그 주장이 칸트 철학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 판단이라든지 선천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가우스가 유클리드 기하가 선험적 지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가우스는 칸트 후계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는 이러한 논쟁을 지극히 싫어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우스는 본인이 연구할 것이 대단히 많은데 이러한 논쟁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첫 번째 발표한 사람은 우리가 야누스 볼리아이인데, 그 사람도 젊은 시절에 했는데 아마 18이나 20살 정도에 이것을 이제 밝히게 됐는데, 결국 이것도 어떤 그 논문에 발표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책의 부록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논문으로 발표한 사람은 러시아 수학자 로바체스키인데, 러시아 말로 발표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러시아 말이 그렇게 많이 알려있지 않아서 수학계에 잘 몰라서 나중에 다시 로바체스키는 독일어로 다시 발표했지만, 그 당시에 이 세 사람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위대한 수학자들이 탄생하여, 대표적인 예가 클라인이라든지 뽀얀까레라든지 벨트라미, 이런 사람들이 다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당시의 수학계를 설득하여 드디어 이 결과가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학의 많은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경우를 잘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은 보통 그대로 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떠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권위에 의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뛰어난 그런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발표됐을 때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 알고 보면 어떤 집단의 권위와 신념이라는 장벽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프랑스의 젊은 학자들이 어떤 피타고라스 학파처럼 어떤 학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천재적인 프랑스의 젊은 수학자들이 모든 연구나 논문이나 책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브로바키라는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브로바키는 그 당시 그 전 시대에 이제 어떤 영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바키 학파는 유클리드가 그 전에 피타고라스의 업적을 집대성했듯이 1900년도 이전의 수학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어떤 그 집대성하는 그런 책을 저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우리가 유클리드 원론의 이름을 따서 Elements를 먼저 쓰고 of Mathematics, 그러니까 수학에서 근본이 되는 것, 수학의 요소들, 이런 이름으로 그 창의적인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유클리드 기하가 공리를 처음에 택했듯이 이 브로바키 학파는 우리 수학의 모든 개념의 모구조, 가장 중요한 구조, 이걸 마더 스트럭처라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택한 그러한 모구조는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퍼레이션인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그냥 연산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는 조작, 하나는 순서, 우리가 오더, 그 다음에 하나는 근방, 우리가 근처에 있다, 네이버후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대에 피아제라는 심리학자가 아동 사고의 그런 발달 과정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동 사고의 기본적인 구조가 뭔가를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피아제도 이 세 가지 구조가 아동 사고의 기본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로바키 학파의 한 수학자와 피아제가 만나서 학회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서로 간에 깜짝 놀랐다 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수학의 모구조가 인간 뇌 속에 내재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구조가 우리의 뇌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본연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본능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대단히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수학은 아름답고 또 우리도 아름다운 것을 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본능적인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하자면, 수학은 이와 같이 대단히 심오하고 또한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수학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또 수학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내재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가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또 혹시 수학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수학이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